맥주가 기름값보다 싸니까 마시고 운전을 하지 마세요. 최근 미국의 맥주집들 앞에 이런 간판이 붙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우픈 현실입니다. 이 자동차의 나라 미국이 갤런당 $5가 남는 기름값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평균 집값은 40만 달러가 넘었고 여기에 금리까지 급속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일 쇼크 때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모든 게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일까요?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나 파월 연준 의장의 책임이 더 컸을까요? 미국에서 선거철을 앞두고 이 논쟁이 뜨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윤호우입니다.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물론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가 모두 인플레이션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 풀었던 막대한 유동성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유독 눈에 띕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5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발표를 보면요, 전년 대비 6.3%가 상승했습니다. 1982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한꺼번에 0.75%나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는데도 물가가 도저히 꺾일 기미를 보이질 않습니다. 물론 1차적 원인은 막대한 유동성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돈을 풀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전쟁은 에너지 가격과 식량 가격을 폭등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준은 인플레가 일시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긴축을 너무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는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이 결코 적지 않다, 이런 목소리가 요새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인플레가 이렇게 심각하고 또 인플레 앞에서 미국이 이렇게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게 바이든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표적이 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추진한 미국 구조계획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입니다.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조 원이 넘는 돈이 풀렸는데요. 이 트럼프 정부에서 이미 3조 달러의 부양책이 풀린 뒤였습니다. 이 정책이 추진됐을 당시를 보면요,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 상원의원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 석을 모두 가져와야 상원을 50대 50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어쩌면 정권이 명운에 걸린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양책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문제는 규모와 내용인데요. 이 당시 공화당에서도 부양책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 제시한 규모가 6,200억 달러 정도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규모는 이거의 3배가 넘습니다. 당시에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등이 이 정도 규모의 부양책은 수요를 너무 자극할 수 있다, 인플레가 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듣지 않았습니다. 돈이 풀린 곳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구조계획에 포함된 예산 중에 아동 빈곤 등을 위한 예산은 아주 필요한 것에 적절하게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이 부양책의 타겟팅이 어긋난 지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분이 미국인들 대부분에게 사실상 현금으로 준 1,400달러입니다. 중산층들 이상까지도 이 수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나라 돈으로 채운 주머니가 수요를 과도하게 부채질하고 말았습니다. 이 미국 구조계획의 규모에 대해서는 당시에 옐런 재무장관도 상당히 우려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값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입니다. 그리고 셰일가스의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면 국내에서 석유 생산을 늘려서라도 대응할 만도 한데요. 전략 비축률을 푸는 것 말고는 원유 증산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에 석유 회사들을 상대로 상당히 역정을 내고 있습니다. 엑선 모빌을 향해서는 하느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요. 석유 회사들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 징벌세를 매기겠다, 이런 움직임까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석유업계 CEO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유를 보면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캐나다 오일샌드를 송유관을 통해서 미국 텍사스 쪽으로 들여오는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을 전격적으로 철회했습니다. 중동산 원유,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었는데요.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1차적으로 의식했고요. 이제 화석연료와는 결별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취임 초에 확실히 보여준 셈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줄이겠다. 그리고 미국 내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5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굉장히 과감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미국의 현실에서는 조금 무리한 목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석유 회사들은 사업 재편에 돌입했습니다. 석유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의 미래가 보이면 자본을 유치해서 새로운 유전을 발굴하고 거기서 중장기적인 수익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의 청정 에너지 기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다 해서 회사의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생기면 새로운 투자를 하기보다는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또 새로운 시설을 인수하려고도 하지 않았는데요. 휴스턴에 대규모 정제 시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온 상태지만 사려는 기업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공급망 문제와 노동력 문제까지 겹쳐서 증산을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이 그 방향성은 맞지만 너무 급격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유가를 더 자극시킨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바이든 대선 캠프의 고문으로 있을 때 키스톤 X의 석유관을 중단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강점인 오일 산업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청정 에너지로 전환해가는 그 균형을 맞추지 못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난 2년간을 돌아보면요, 현금성 복지, 퍼주기 복지, 또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에너지 정책 전환이 결국 탈이 나는 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윤홍우의 워싱턴 24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